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잖아요. 두 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한창 이 혈기왕성한 나이일 때라서 추위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포근하게 자고 잘 먹고 쉬고 또 대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창현 씨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김 과장님 안색이 살짝 안 좋은데 근심거리 같은 거 있어요? 저 뭐야? 평소보다 다크서클 많이 내려왔죠. 진짜 저는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우리 대한민국 걱정, 우리 국민들의 안전 걱정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조금 좋은 일들, 좀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이 좀 돼야 될 텐데요. 최근에 지진을 비롯해서 각종 자연재해, 붕괴, 화재,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서 이 걱정되고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박 대리는 참 속이 참 좋다, 부럽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근데 과장님, 우리에겐 과학이 있잖아요. 이 과학의 힘으로 만든 로봇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거 모르셨나요? 에? 아니, 그렇게 기특한 로봇이 있다고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원전 환경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죠. 소방, 인명구조, 폭발물 처리 등과 같이 재난별 맞춤형 로봇들이 앞으로 활발히 활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류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로봇의 세계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로봇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연구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류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도와 인명탐지와 화재 진압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김무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재난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류 역사상 정말 수많은 재난 재해가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던 사고하면 저는 원자력 폭발 사고 요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6년이었습니다. 구소련의 도시인 이 체르노빌이라는 도시에서 당시에 이제 원자력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그런 사고였는데, 그렇죠. 솔직히 박 대리는 태어나기 한 10년 전 가까이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모르죠?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 사건을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유럽 전역을 또 세계를 공포를 떨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사람 대신에 이 로봇이 좀 현장에 재빠르게 투입이 됐다면 인명사고를 비롯한 어떤 사고의 피해 규모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 소련은 사고가 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 멀리 스웨덴에서 방사선 측정 수치가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고 사고가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웅담들이 좀 있었는데요. 추가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밸브를 잠궈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있었고요. 희한하게 그런 밸브들은 꼭 저 지하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반쯤 차 있는데 잠수부 3명이 당시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물이 차 있는 그곳을 지나서 결국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방사능이 다 녹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미 방사선이 많이 누출돼 있는 상태였고요. 다행히 그분들은 다 생환해서 오랫동안 그 이후로도 잘 사셨고요. 다행이다.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사고는 진짜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준비가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었고 결국은 사람들이 직접 그 사고를 수습해야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열악한 장비들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그런 사고들을 수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한 번 사고가 그 뒤로도 계속 효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거의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수습을 하는데 투입됐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 시절에 정말 로봇이 있었다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이 로봇이 대신해서 그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 들으니까 그때 이 친구가 참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 라라라나라. 미안해요. 과장님, 이게 제가요
사자성어도 좋고 뭐 훈화 말씀 좋고 오버액션 다 좋은데 노래만은 멈춰! 일단 두 분 진정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지진이라든지 홍수 같은 자연재해 또 화재 같은 재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한 사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재난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자꾸 커지게 되는데요. 예, 시설이 커진 데서 이제 화재가 한번 났다 하면 이게 복합 화재로 번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물류창고 네, 화재라든가 또 그다음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진압하고 인명을 구출하는 과정 중에서 소방관님들이 안타깝게도 순직하는 그 경우가 있었고요.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 중에 많은 소방관님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장면을 보다 보니까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방관님들을 이제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위험 상황에서 인류를 구해줄 구세주.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일을 대신해줄 든든한 지킴이 재난 로봇. 너의 모습을 보여줘.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위기의 순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불빛. 김 과장님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김 과장 여기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김 과장을 구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누가 저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로봇이 김 과장님을 찾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작은 로봇이 저를 구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재난안전 로봇입니다. 제가 그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저를 발견하고 구조해 준 거죠? 협소 공간 탐색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봇에 자세히 보면 뱀 머리 부분에 각종 센서들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요. 음성, 그다음에 영상, 연령상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왜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한 거죠? 뱀빛입니까? 아닙니다. 왜뱀 모양? 뱀의 지금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뱀 로봇이 이제 그 빨리 가야 될 때는 옆으로 사이드 와인딩이라는 모션으로 가고요. 협소한 데를 갈 때는 인치원 모션이라고 해서요. 자벌레처럼 꿈틀꿈틀하면서 가게가 됩니다. 1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뱀형 로봇은요. 평지에서의 빠른 움직임은 물론이고 지름 10cm 정도 되는 좁은 공간도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도 나오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물을 주거나 작은 잔해물도 치울 수 있어서 골든타임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솔직히 여기 지금 워낙 갖춰져 있는 세트장이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 같고 기왕 하는 거 약간 야생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밖에서도 됩니다. 말 끝나기 전에 바로 치고 들어오시네? 예.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얘긴데? 예,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 지금 안에 여기 무슨 공사하시는 현장을 데리고 왔어요? 아닙니다. 실증 건물입니다. 예, 최근에 경주하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실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야외에 뭔가 구조물이 붕괴됐을 때 실종자를 찾는 그런 느낌. 네. 그러면은 오케이 바로 좀 숨어 봐야겠는데? 예. 숨바꼭 찌르면 또 저 김 과장 아니겠습니까? 이쪽 과연 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까이 왔어요. 지금도 숨을 참게 되네요. 긴장감 최고였습니다. 찾은 건가요? 오 대박이다. 야 너 진짜 너 똑똑하구나. 대박. 이거 그냥 뭐 판넬 같은데? 뭐야? 오!
오, 뭐 생긴 게 조금 아까 거랑 다르긴 많이 다른데요? 약간 공사판에서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이거는요. 예.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앞에 있는 벽을 자르거나 부수는 용도로 개발된 재난 로봇용 유압팔입니다. 아, 로봇팔이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팔처럼 생겼네. 아, 그리고 저 끝에 진짜 톱이 달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이 원형톱으로 자르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십시오. 저거 건물 지을 때 쓰는 거잖아요. 진짜 단단할 텐데. 네, 재난 현장에서 엄청 든든하겠죠? 판넬을 그걸 순식간에 잘라버리네. 대박.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로봇팔에는 현장에 따라서 4가지 도구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아니, 그새 또 뭐가 또 바뀌었네요. 아, 예, 저 툴은 크러셔라고 하는데요. 예. 앞에 있는 장애물 같은 것들은 이제 부수고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제가 지금 이거 틈날격파 거의 고수거든요, 내가 지금. 마치 그 저기 특전사 위장 그림한 것처럼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잠깐만. 아니, 벽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부셔버리면은 이 친구가 지금 크러셔가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양보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양보한 벽돌의 운명은 보세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단단한 판내에도 버틸 재간이 없죠. 이 로봇팔은요,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장갑형 소방 로봇에 장착되는데요. 장갑형 소방 로봇은 낙하물이나 화염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해주고요. 안전하게 건물에 진입해서 구조 활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드론과 지상 정찰 로봇은 구조대원보다 먼저 들어가서 현장을 살피고 또 진단하는데요. 구조 대상은 없는지, 유해가스는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현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방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해낼 로봇들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곳, 바로 안전로봇 실증센터입니다. 이거 뭐야? 불난 거야? 감독님! 기현 씨, 여기 목소리 여기 들리는데? 근데 한치 앞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어디 계신 거예요? 감독님 지금 불난 거 같아. 일단 우리 빨리 탈출 탑시다. 콤하고. 빨리. 뭐예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안정 못 하는데요. 아니, 저희 지금 뭐야, 불난 거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제 재난 환경에서 노원 가시화 센서를 테스트하는 환경으로 재난 환경에 연기가 가득할 때 이제 요구 조절을 찾는데 사용되는 센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시. 농연 가시화요? 네, 농연 환경에서 사람이 대신해서 로봇이 이제 요구 조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시화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걸 다 여기서 지금 보고 계셨습니까?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외면하신 겁니까? 이제 안전해 보여서죠. 농연 가시화 센서는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요 여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AI가 현장을 식별 가능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요 앞에 요 황금색 이 네. 친구가 센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농연 환경에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레이더, 센서 3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화재 현장에 이제 연기가 가혹할 때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로봇이 투입돼서도 쓰러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이 외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정찰 로봇은 재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현장 지도를 만들어주는데요. 생소한 현장을 지도로 파악한다면 구조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야, 진짜 박사님 덕분에 오늘 정말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재난 현장에는 동일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은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 안전 로봇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재난 안전 로봇, 너 도대체 얼마나 더 진화할 거니? 응? 우리 일상에 로봇이 이미 친숙하게 다가와 있어요. 청소를 대신 해주는 로봇도 있죠. 배달해주는 로봇 있죠. 안내 로봇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것을 사람을 대신해서 좀 해주는 그런 로봇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착한 로봇이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형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이제 활약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친구, 제 목숨을 살려준 제 생명의 은인,
대신 좀 쓰다듬어 줘봐.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을 하도 구르다 와가지고 오늘 좀 막 먼지 투성인 거 보세요. 그러니까. 든든하시죠? 예. 아니 영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귀여웠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이 아나콘다나 보아뱀 같이 이 네. 포스도 있고 뭔가 굉장히 늠름해 묵직해 보이고. 보여요. 늠름해서 좀 멋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센터장님, 제 질문이 있는데 아니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뱀 모양 로봇을 만들게 된 건가요? 예리했어. 네. 예, 일단 그 뱀은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모션도 다양해서 옆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떼굴떼굴 굴러서 또 롤링 모션도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뱀의 굉장히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뱀이 이제 실제 뱀이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뱀도 지금 열영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좀 어두운 곳에도 이제 사람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뱀 로봇 얘기를 했지만 저는 화면 보면서 그 외에도 정찰 로봇 상당히 신기했고요. 또 벽이나 뭐 장애물 제거해주는 로봇 팔, 맞아요. 또 맞아요. 소방 로봇도 있었잖아요. 정말 다양한 재난 로봇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개발하신 이 로봇들이 재난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발이 막 끝난 상태고요. 이제 추가로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지금 저 로봇의 어떤 그 방수, 방진, 그다음에 또 신뢰성 이런 것을 향상하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사용자들의 의견을 이래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어떤 실증 연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수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에서 다시 또 그 양산 설계 또 혹은 또 상용화 단계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그렇죠. 그게 긍정적으로 나와야 비로소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예, 아유, 뭐 많은 단계가 아직 좀 남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유동석 실장님께서도 재난 로봇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잠깐. 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 드리는 박 대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로봇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투잡지세요? 네. 원자력 분야는 로봇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원자로를 세우고 그리고 청소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이제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작업 현장 중에 일부 방사선 수치가 좀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작업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든 곳에 그 필요한 작업들을 대신하는 장비들이 있고 또 로봇들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예. 그렇게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개발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너무나 안전한 또 원자력 발전소지만 그래도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자력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또 원자력 사고 대응 로봇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좀 해온 게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도 로봇들이 있죠. 예. 손, 김, 박. 이름하여 시벤저스. 발음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듣기에도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도 그 로봇 삼총사 로벤저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제가 가끔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고 이제는 좀 승진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만년 과장으로 아직 남아 계신 것 차장으로 같아서. 어떻게 내년에? 제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는 저희가 개발한 방제 로봇 삼총사가 있습니다. 래피드, 암스트롱, 티램 이렇게 세 개의 로봇이 함께 협동해서 원자력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래피드, 암스트롱, 티램. 티램. 이름부터 뭔가 살짝 멋진 느낌이 나면서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공중을 통해서 드론으로 정찰을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은 그 거리의 제곱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자세하게 지상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포장도로 위주로 빠르게 지상에서 방사선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래피드라는 로봇을 투입하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레피드는 이제 전광판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대피할 장소들도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전파를 초기에 초기에. 빠르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을 투입하는데요. 네. 두 팔을 갖고 있는 이동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자력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지진이라든가 그렇다는 얘기는 주변에 건물의 잔해라든가 장애물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빨리 그런 것들을 치워줘야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한 팔이 무려 100kg가 넘는 네. 무게를 들 수 있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어요. 100kg요. 네. 그래서 그 팔을 가지고 이제 장애물들을 치우고 통로를 개척해주면 그 다음에 저희의 세 번째 로봇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암스트롱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팔이 암- 스트롱하다 그래서 암스트롱. 암- 네, 이름 잘 졌죠. 네. 저희가 암스트롱. 그러니까 한 팔로 100kg니까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로봇은 혹시 뭔가요? 마지막 로봇은 네, 티램. 네, 저희 티램이 있는데요. 사고 현장을 그렇게 해서 통로를 개척하고 건물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네. 내지는 얼마나 위험한지도 또 빨리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티램은 트랙형 로봇으로 그런 험지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안에 잔해가 많고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 지역을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방사선 분포도 살펴봐주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보아하니까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로봇 삼총사 레피드 암스트롱 티램 이 친구들도 좀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호흡이 정말 잘 맞아야 됩니다. 세 개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옆에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다음 로봇이 바로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게 되고요.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면 거기서 이제 각 로봇을 조종하는 조종자들이 모여서 상황들을 공유하고 각 로봇을 각각 조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로봇들이 보통 굉장히 험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잖아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로봇이 좀 파괴되지 않으려면은 일반적인 로봇보다는 엄청 단단하고 또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개발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재난 로봇이 개발하기 어려운 점은 주로 이제 이 로봇이 분진이 많고 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 내열과 방수 방진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이 로봇이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거 하면 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통력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일반 로봇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이 일들을 이제 정형화된 환경에서 하는데요. 네. 이 재난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들어갈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로봇이 이제 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지능도 필요하고요. 김무리 박사님께서 지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내부를 들어가 보면요, 각종 파이프가 지나가고 계단이 있고 사실은 사람조차도 막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통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빠져나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공간에서 사실은 로봇이 환경을 인지하고 통과하고 문제가 되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로봇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방사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전자회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서 오작동하거나 아니면 아예 작동이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방사선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재난 로봇의 존재 이유가 극한의 상황, 극한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강하고 튼튼한 소재, 뭐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혹시 재난 로봇이 좀 갖춰야 될 기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로봇 이제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치워주는 청소기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공항에 가면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음식을 배달해주고 또 커피를 내려주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재난 대응 로봇이 그런데요. 이런 재난 로봇들은 일반적인 로봇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무엇보다 극한 환경 극복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방수나 방진이나 아니면 방충과 같이 충격에도 튼튼하고 그리고 먼지들도 막아주고 물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러기드 로봇, 튼튼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로봇과 달리 훨씬 더 극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비정형 환경에서의 인식 그리고 슬램 기술입니다. 요즘 보면 청소기나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원하는 위치로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슬램이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스스로 공간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만들어내고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재난 환경에서는 이런 기술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환경은 깨끗한 실내 공간이나 잘 닦여진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잔해들에 덮여 있고 실내에는 가구들이 넘어져 있고 그다음 바닥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깔려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을 밟고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로를 생성해내고 그 위치를 따라갈 수 있는 추종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집 로봇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재난 현장은 보통 복합적인 상황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로봇도 하나가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로 특화된 로봇을 한꺼번에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로봇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로봇들이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임무를 하나하나 지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재난 로봇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로봇과 달리 사람이 직접 조종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원격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화 영화 속의 태권브이가 처리의 동작을 잘 따라하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따라하는 로봇을 슬레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리와 같이 자신의 동작을 보여주는 것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사람은 마스터가 되어서 멀리 안전한 장소에서 로봇을 조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로봇은 실제로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서 사람 대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슬레이브 로봇이 마스터를 잘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원격 제어 기술이고요. 그리고 조작자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정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원격 존재감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화면도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촉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뿐만 아니라 몸에 착용해서 직관적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마스터 장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착용형 조종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사람 몸에 착용해서 실제 사람의 움직임이 그대로 로봇이 전달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제어 기술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공유 제어 기술은 원격 제어 기술과는 약간 다릅니다. 원격 제어 기술은 모든 것을 사람이 직접 조종한다고 했는데요. 때로는 AI가 같이 도와주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뱀 로봇처럼 복잡한 움직임을 일일이 다 조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움직임들은 AI가 자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임무에 대한 것만 사람이 조종해 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격으로 팔 하나를 제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로봇 팔은 6개의 자유도를 갖는데요. 자유도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를 집으려고 한다면 3자유도의 위치와 그리고 3가지 방향의 각도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요. 보통 저도 로봇팔을 이용해서 원격 조종을 해보면 방향을 맞췄나 싶으면 각도가 틀어지고 다시 각도를 맞췄나 싶으면 위치에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각도는 자율 기능에 맡기고 저는 위치만 조종한다든지 때로는 위치를 자율에 맡기고 저는 각도만 조종한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공유 제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모두 합쳐졌을 때 결국 재난 로봇이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해주는 재난 로봇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재난 로봇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역사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재난 로봇은 2001년에 이제 9.11 테러 때문에 이제 중요성이 인식돼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세계적인 주목을 좀 받은 거는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당시 일본이 로봇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을 투입을 했는데 이 일본에서 개발한 이 많은 로봇들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군용 로봇인 펫봇이라는 로봇을 가져다가 이제 현장에 써보았더니 비교적 쓸만하다 이런 평을 얻었는데요. 그래 그 후에 이제 이 로봇 공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이 현장 상황을 잘 모사한 이제 실증 단지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2020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발생 바로 그곳에 로봇 실증 시설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제 포항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안전로봇 실증 센터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최고의 로봇 강국이던 일본의 로봇마저 원전 사고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다니 좀 실망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그 사고 이후에 이 재난 로봇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뭐 개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대회를 하나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미국 방위고등 연구 계획국이 있습니다. 달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 과연 로봇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로봇 대회를 열었어요. 그 대회에서 혹시 1등한 로봇,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로봇이 있는데 우리 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걸 왜 콕 집어서 저한테 질문? 글쎄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과포자였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로봇을 모른다고요? 바로 HUBO, 휴보. 들어보셨죠?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카이스트 팀이 대역전극을 펼치며 우승했습니다. 전례 없는 상금을 거머쥐며 한국 로봇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당시 대회에서 보면 그 나사에서도 참여하고 뭐 로키드 마틴에서도 참여하고 다양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봇들은 사실 다 참여했었어요. 근데 참여한 로봇들이 그때 시나리오가 이제 가상원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여러 개를 미션을 수행해야 됐었거든요. 운전도 해야 되고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장애물도 돌파하고 그런 이제 8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됐었는데 60분 안에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60분 안에 가장 빠르게 한 팀이 누구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휴보가 44분 28초 만에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알겠네요. 그게 그거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약자. 네, 그렇게 좀 휴보. 이렇게 길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휴머 이러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엄청났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재난 로봇에 대한 뭐 관심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커지고 또 개발이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 재난 대응 로봇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이제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화재인데요. 그때 당시 노트르담 성당이 이제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목조 건물 위에 유리 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소방관들이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로봇이 들어가서 이 건물의 유리의 온도를 낮춰주고 또 이제 소화수를 분사를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콜로서스라는 이제 로봇인데 그게 이제 무게가 한 500kg 정도가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소방수를 강하게 뿜어주려면 이제 그 충분하게 그 반발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물을 어느 정도 뿌릴 수 있냐면요. 1분에 2,500리터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1,500m. 어느 정도 되냐면 저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드럼통을 사실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드럼. 한 드럼이 한 20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1분에 이 드럼을 10개 이상을 이렇게 물통을 들이붓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실제 소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로봇입니다. 실제 지금 일반 소방차보다도 사회수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소방차와 유사한데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이제 안쪽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사실은 겉에서만 물을 뿌린다고 불이 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부에 그렇죠. 들어가서 실제 화점에다가 물을 분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안전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좀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봤을 때 이 수많은 재난 사건 현장에 이 로봇이 투입되는 모습을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재난 로봇은 연구된 건 되게 오래됐지만 사실 기술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로봇 기술이 워낙 최근에 많이 발전하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로봇 강국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에는 바퀴형 로봇이나 이제 트랙형 로봇을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네 발로 다니는 사종 로봇이나 오늘 뱀 로봇도 보여주셨고 근데 재난 로봇을 현장에서 투입하려면 사실은 로봇만 준비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스템이 사실 같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지휘 체계라든가 아니면 그 로봇들을 활용하는 이제 그 시스템들도 같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도 정비가 좀 돼야 되고요. 그러네요. 네. 예, 사실 그 재난 로봇은 상용화가 좀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이유가 단가가 비싸고 또 이제 로봇이 필요한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난 분야는 국민의 안전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지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재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을 하면서 소방청 로드맵에 보면 로봇하고 드론하고 AI를 이용해서 소방 대응을 첨단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로드맵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은 이미 현장에 소방 로봇이 배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는데요. 네. 그 이후 위험한 어떤 산업 현장에 산업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로봇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재난 로봇 기술, 당장은 투입하는 횟수가 적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를 하려면 평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재난 로봇에 대한 궁금증 한번 들어볼까요? 재난 로봇 중 일부는 육중한 몸체에 벽도 뚫어버리는 튼튼한 팔도 가지고 있고 힘도 센 것 같더라고요. 문득 이 로봇들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 무기로 활용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드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재난 로봇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찾아보는데요. 아직까지 사람 형태의 재난 로봇은 못 본 것 같아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왜 없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 영화에서 우리 사실 종종 봐왔던 겁니다. 재난 로봇이 만에 하나 무기와 같은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주셨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 집 애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이제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보고 나면 아빠 착한 로봇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동일한 질문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나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쨌든 그것들을 잘 다스려 왔고 또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로봇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로봇을 어떻게 그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이건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 형태의 재난 로봇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봤던 재난 로봇들 뱀, 그죠? 요건 탱크처럼 생겼고. 맞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사람 형태를 가진 재난 안전 로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아이언맨이 그 가장 훌륭한 재난 로봇인데요. 아이언맨. 예. 근데 아이언맨을 만들려면 가슴에 소형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엄청 이제 파워 밀도가 높은 구동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실에는 지금 그런 기술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장래에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로봇은 아무래도 트랙 형태나 바퀴 형태를 가지는 로봇이 먼저 현장에 배치되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면 뱀 로봇이라든가 다족형 로봇 혹은 곤충을 모방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배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람 형태를 가지는 인간형 로봇이 재난에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쏭달쏭 궁금증들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아우,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자,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재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재난 로봇, 앞으로 특히 어떤 분야에서 활약이 더 두드러지게 될까요? 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제 로봇에 맡겨야죠. 그래서 뭐 건설 현장, 산업 현장, 로봇이 무인화가 많이 필요하고 자동화가 필요하고 또 지금 대단히 재배가 이루어지는 그 농업 현장에 가보면 로봇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뉴스를 보면 전쟁 현장에서도 이제 지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대신하는 로봇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군에서 그런 장비 소요가 이제 제기가 돼서 재난 지역이나 도심 또 실제 운용이 가능한 그런 국방 로봇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소방과 경찰이 투입되는 이제 화재 진압하고 인명구조 분야에 아마 활용이 제일 먼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대테러나 그다음에 경호 이런 분야에 또 활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극지 탐사라든가 그다음에 심해 수중에서 탐사하는 로봇이라든가 또 이제 우주나 국방 이런 쪽으로도 이 기술이 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두 분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게 재난 로봇 분야에 관심이 막 마구마구 생기는데요. 저는 되게 가슴이 좀 뛰는데요. 10년 후쯤에는 10년. 우리 두 박사님과 같이 현직에서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두 분 기회가 된다면 후배로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희 쪽에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바꿔. 저야 뭐 기회만 주신다면 과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재난 로봇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예비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좀 꿀팁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다. 네. 재난 로봇이라고 그러면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취미생활로도 이제 RC카 이렇게 조종하는 것들도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보면 이제 3D 펜 이용해서 이렇게 공예 같은 거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취미 같이 일단 키워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모든 걸 다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개발하려면 기계공학 쪽을 공부를 하고 또 회로에 대한 거는 전자공학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제 컴퓨터 공학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분업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취미를 키워가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그 어떤 특기가 생기게 되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접목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로봇이 이게 그 원래 2000년 초반에 굉장히 그 이슈가 돼서 집집마다 상용화 될 것처럼 이렇게 그때는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로봇 기술하고 AI 기술이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또 다시 두 번째 붐을 지금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어떤 반도체나 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산업처럼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 같은데요. 대난 로봇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좀 도전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로봇 공학자의 길을 걷고 계신 두 분께서 앞날이 밝다, 분야 전망이 밝다고 적극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청소년들 그리고 예비 과학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대되는 오늘. 아니, 세상에 이런 개발이?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신생아의 황달을 치료할 수 있는 OLED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기존의 신생아 황달 치료는 인큐베이터에 장착된 푸른색의 LED 빛을 쪼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치료하는 동안 부모와 격리는 물론이고 눈 가리개로 온종일 눈을 꽁꽁 싸매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섬유에 OLED를 적용시켜 베넷 저고리 형태로 제작이 가능했는데요. 아기가 입을 수 있어 보다 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유연하게 구부러져서 접거나 세탁도 가능해 땀이 나도 문제 없다고 하네요. 아기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반밀폐 공간에서 수소차 폭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환경을 생각하며 개발된 수소차. 하지만 기술에 비해 항상 수소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왔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 연구진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죠? 먼저 수소 탱크가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대원의 초동 진압 방법과 현장의 수소 농도 조사 방법 등이 담긴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데요. 만들어진 매뉴얼은 소방청으로 전달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의 대응책으로 쓰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똑똑한 기술, 역시 대단하네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는 트램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비결은 바로 트램에 설치된 카메라와 영상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전방 100m 이내의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충돌 사고를 미리 판단해 위험 상황에는 스스로 멈추기도 합니다. 또 정차가 필요한 경우 정지선에 맞춰 서기도 하고 알맞은 속도로 알아서 주행까지 한다니 더 똑똑한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지 않나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몰라보게 급변하는 세상. 내일은 또 어떤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줄 재난 로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재난 로봇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박 대리님 꼭 오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재난안전 로봇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재난은 방심하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안전에 조심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재난 로봇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재난 로봇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가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